창호지 문이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찢겨나가며 서슬퍼런 칼날이 신방의 정막을 갈랐다. 타오르던 원앙금 침의 촛불이 건풍에 휘말려 순식간에 꺼지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신부 윤소희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는데 그들이 방금까지 앉아있던 자리에 묵직한 도끼가 내리꽂히며 섬뜩한 굉음을 내었다. 도진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요 아래 숨겨두었던 환도를 꺼내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살기를 향해 휘둘렀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정체불명의 자객이 단말말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낭자, 내 뒤에 꼭 붙어 있으시오. 떨어지면 죽소. 도진의 거친 외침에 사색이 된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튀어오른 붉은 선혈이 마치 초래청에 피어난 지옥화처럼 기괴하게 번져나갔다. 신방의 문을 박차고 나온 도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축복의 말이 오가던 잔치마당은 이미 엎어진 술상과 찢겨진 깃발, 그리고 손님들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도진은 소희의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뒷마당으로 향하는 좁은 통로를 향해 내달렸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도진의 갓을 스치고 지나가 기둥에 박혔으나 그는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 혼례가 단순한 경사가 아님은 짐작하고 있었으나 설마 하니 첫날 밤을 피로 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도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그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눈앞을 가로막는 자객의 가슴을 베어 넘겼고 솟구치는 피를 뒤집어 쓴 채 짐승처럼 포효하며 길을 깼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도진은 낡은 주막에서 탁주 사발을 기울이며 신세 한탄이나 늘어놓던 몰락한 양반에 불과했다. 그때 나타난 윤대감의 집사가 금덩이 2개를 내밀며 제안한 거래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었기에 의심스러웠으나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도진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저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며칠간 사위 노릇만 해주시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달콤한 제안이 이토록 끔찍한 함정일 줄이야. 도진은 몰려오는 자객들을 베어 넘기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으나 지금 당장은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이 가짜 아내를 살려내는 것이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 여겼다. 그는 소희를 담벼락 아래 구석진 곳으로 밀어넣으며 잠시 숨을 골랐다. 서방님, 아니 나으리. 아버님은 어찌 되셨습니까?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도진은 대답 대신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담벼락 너머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해라. 놈이 장부를 가지고 나갔을지도 모른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잔인하여 듣는 이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도진은 놈들의 목표가 단순히 원한에 의한 살수가 아니라 무언가를 찾기 위한 조직적인 사냥임을 직감했다. 소희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다랗게 확장되었고 도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살고 싶으면 소리 내지 마시오. 자객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기척이 느껴지자 도진은 다시 소희를 일으켜 세웠다. 초래청에 화려했던 청사초롱은 바닥에 뒹굴며 밟혀 찌그러져 있었고 붉게 타오르는 화마가 본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도진은 개구멍이 있는 뒷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과거 무관시험을 준비하며 익혔던 검술이 녹슬지 않았음이 천만다행이었으나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소희의 등 뒤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칼을 막아냈으나 놈의 검기가 예사롭지 않아 손목이 저릿해질 정도였다. 놈은 빈틈을 주지 않고 연속으로 검을 찔러 들어왔고 도진은 뒷걸음질 치며 간신히 급소를 피했다. 계집은 두고 내 놈만 가면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마.
복면 쓴 사내가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내뱉었다. 도지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헛웃음을 지었다. 내 비록 돈에 팔려 장가든 놈이지만 첫날 밤에 소박 맞을 생각은 없다. 도진의 도발에 사내의 눈빛이 험악하게 일그러졌고 다시금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도진은 놈의 칼이 내려 꽂히는 순간을 노려 몸을 낮추며 다리를 걸었고 중심을 잃은 놈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쓰러진 사내의 몸 위로 뜨거운 피가 솟구쳤고 소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다. 도진은 피 묻은 손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소희의 손을 잡았다. 뜁시다. 뒷담을 넘어 산기렛으로 접어들자 저 멀리 윤대감의 저택이 불길에 휩싸여 붉게 타오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거대한 불기둥은 마치 이 밤의 비극을 하늘에 고하는 봉화처럼 보였다. 소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도지는 그녀를 억지로 끌다시피 하여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거친 숨소리가 턱끝까지 차올랐고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들이 쓰라려 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고 소희 역시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이를 악물고 그를 따랐다. 밤새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사람의 비명인지 모를 소리들이 산을 울렸고 차가운 밤이슬이 그들의 옷을 축축하게 적셨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바위굴에 다다라서야 도진은 멈춰섰다. 그는 구립구를 마른 나뭇가지로 대충 가린 뒤 탈진한 소희를 바위벽에 기대게 했다. 어둠 속에서도 소희의 하얀 소복은 유난히 눈에 띄었고 곳곳에 묻은 핏자국은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도진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소희의 어깨에 덮어주며 나직하게 물었다. 대체 윤대감은 무슨 짓을 벌인 것이오? 저놈들은 단순한 산적이 아니오. 소희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 이 혼례가 당신의 제삿날이 될 것을요. 그녀의 말은 도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도진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렇다면 자신은 윤대감이 딸을 살리기 위해 준비한 고기 방패였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앞에서 떨고 있는 여인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앞섰다. 그럼 저놈들이 말한 장부란 건 또 무엇이요? 도진의 추궁의 소희는 품속 깊은 곳에서 피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문이 몰살당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장부를 서방님께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도진은 의아한 눈빛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것이 무엇이기에 수십 명의 목숨과 바꾼단 말인가. 그는 주머니를 열어보려 했으나 숲 아래쪽에서 수많은 횃불이 일렁이며 산을 포위해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늑대떼가 사냥감을 몰듯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다. 도진은 주머니를 품에 넣고 다시 칼을 고쳐 잡았다. 설명은 나중에 듣겠소. 지금은 목숨부터 부지합시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제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 어둠 속을 뚫고 나가야만 했다. 가짜 혼례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끈끈한 핏줄보다 더 질긴 생사의 끈으로 묶여버렸다. 도진은 소희를 일으켜 세우며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핏빛 음모의 배후를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밤바람에 실려오는 피냄새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턱 밑까지 차올라 폐부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도진은 멈출 수 없었다. 발밑에 깔린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질 만큼 산속의 정적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이었다. 도진은 소희의 손목을 잡은 채 빽빽한 관목 숲을 헤치며 나아갔고 그의 뒤를 따르는 소희의 치맛자락은 이미 가시덤불에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산 아래쪽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수십 개의 횃불들이
마치 굶주린 늑대떼의 눈동자처럼 번뜩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기에 잠시라도 지체했다가는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어 뜯길 것이 자명했다. 도지는 본능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확인하며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계곡의 물길을 따라 이동하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계곡물이 발목을 적시자 뼛속까지 시려왔지만 그 덕분에 추적자들의 코를 잠시나마 속일 수 있을 터였다. 나으리,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소희가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애원하며 주저앉으려 하자 도지는 단호하게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공포와 탈진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식은땀이 빗물처럼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기서 멈추면 죽는 것이요. 저들이 누군지 보시오. 광군도 산적도 아닌 사병들이오. 놈들은 우리 목을 벨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오. 도진의 말 맞다나 저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된 살수 집단의 조직적인 사냥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소희는 도진의 눈빛에서 서려 있는 절박함을 읽고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금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도 가문의 멸문지화도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될 것임을. 두 사람은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긴 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추살대의 동태를 살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늘어져 숲을 덮쳤고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시퍼런 칼날들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조 대감의 명이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쳐서는 안 된다. 놈들이 가진 물건을 반드시 찾아내야 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거친 호령이 밤 공기를 갈랐고 그 목소리를 들은 소희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도지는 소희의 입을 자신의 넓은 손바닥으로 막으며 그녀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심장박동이 자신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올 만큼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조 대감이라니 도진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도성 안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탐욕스러운 권력자가 이 모든 사륙의 배우란 말인가. 추살대가 멀어지는 기척이 느껴지자 도진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희를 놓아주었다. 그러나 긴장이 풀리자마자 밀려오는 의구심과 배신감에 도진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자, 이제 말해보시오. 조대감이 왜 당신네 가문을 멸하려 하는 것이오? 그리고 그 빌어먹을 장부라는 게 대체 무엇이기에 내 목숨까지 저당 잡힌 꼴이 되었냔 말이오. 도진의 낮은 으름장에 소희는 옷깃을 여미며 품속에서 문제의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원망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아버님께서는 호조의 곡식을 관리하던 중 조대감이 빼돌린 쇠고개 내역과 그가 매관매직을 통해 축제한 검은 돈의 흐름을 모두 기록해 두셨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도지는 소희가 건넨 장부를 펼쳐 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이름들, 그리고 그 옆에 찍힌 붉은 도장들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비리의 증거들이었다. 윤대감은 이 시한폭탄을 안고 홀로 끙끙 앓다가 결국 자신의 딸이라도 살리기 위해 몰락한 무반의 후예인 도진을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였군. 가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놈,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않을 놈이라서. 도진이 자조 섞인 웃음을 터뜨리자 소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나으리의 무예 실력과 강직한 성품을 익히 들으셨기에 당신만이 저를, 그리고 이 진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으셨던 겁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거짓 혼례로 시작된 관계였으나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그녀의 진심은
도진의 굳어버린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 바람을 타고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사나운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장부를 품에 넣고 환도를 뽑아들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소. 사냥개를 푼 모양이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덤불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도진의 팔을 물어뜯으려 달려들었다. 거대한 늑대개였다. 도진은 팔을 내주는 대신 칼자루 끝으로 놈의 미간을 정확히 가격했고 깨갱하는 소리와 함께 나가떨어진 개를 향해 지체 없이 칼날을 꽂아 넣었다. 그러나 그것이 신호탄이 된 듯 사방에서 인기척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쪽이다. 놈들이 여기에 있다. 횃불들이 일제히 그들이 숨어있는 바위 틈을 향해 쇄도해왔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도진은 소희의 손을 잡아 끌며 가파른 비탈길을 향해 내달렸다. 뒤에서는 화살이 재채 소리를 내며 날아와 주변의 나무줄기에 꽂혔고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위험한 지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뛰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뛰시오. 도진의 외침에 소희는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허벅지가 터질 듯한 근육의 경련도 지금의 공포를 이길 수는 없었. 그들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바위를 오르고 덩굴을 타고 계곡을 건너며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조 대감의 사병들은 지독하게 그들을 쫓아왔지만 산세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거리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한참을 도망친 끝에 두 사람은 산 중턱에 위치한 낡은 숯가마 터를 발견했다. 이미 버려진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무성했지만 당장 몸을 숨기고 추위를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다. 도진은 입구를 마른 나무와 돌로 막아 위장한 뒤 숯가마 안쪽 깊숙한 곳으로 소희를 안내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긴장이 풀리자 팔뚝에서 느껴지는 통증의 인상을 찌푸렸다. 아까 늑대개에게 스친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소희는 자신의 속치마 끝자락을 찢어 도진의 상처를 감싸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지만 조심스러웠고 따뜻한 온기가 도진의 차가운 피부에 닿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시고. 소희가 울먹이며 말하자 도진은 묵묵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연지곤지는 눈물과 땀에 번져 엉망이 되었고 고운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문득 이 여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단순히 계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무인으로서의 본능이자 약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거대한 악에 대한 반발심이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이미 우리는 한 배를 탔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누구도 낭자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도진의 담담한 맹세에 소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도진은 주변에 굴러다니는 마른 잎을 모아 소희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입구 쪽에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숯가마 틈새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도진은 품속의 장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조대감. 그자는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었다. 왕실의 종친과 결탁하여 국정을 농단하는 거물이었다.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조정은 발칵 뒤집힐 것이고 조대감 일파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을 죽이려 들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극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의 전쟁이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안개는 그들의 흔적을 지워주는 고마운 존재였지만
동시에 적들의 접근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드는 위험 요소이기도 했다. 도진은 잠시 눈을 붙인 소희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시오. 날이 밝으면 수색이 더 심해질 것이오. 놈들이 포위망을 완성하기 전에 이 산을 빠져나가야 하오. 소희는 힘겹게 눈을 떴지만 하룻밤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도진은 그녀를 부축하여 숯가마를 나섰다. 젖은 흙냄새와 풀레음이 코끝을 찔렀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들은 안개 속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산을 내려가는 길목마다 이미 사병들이 매복해 있을 가능성이 컸다. 도지는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약초꾼들이나 다닐 법한 험한 벼랑길을 택했다. 발을 헛디디면 뼈도 추리지 못할 낭떠러지였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소희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도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도진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소희의 허리와 연결했다. 나를 믿으시오. 내 등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오.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소희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 남자는 돈 몇 푼에 팔려온 날건달이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진정한 무인이었다. 벼랑길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안개 속에서 불쑥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매복해 있던 조대감의 척후병이었다. 놈은 소리 없이 도진의 목을 노리고 단검을 휘둘렀다. 도진은 간발의 차이로 고개를 젖혀 칼날을 피했지만 놈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좁은 벼랑길에서의 싸움은 도진에게 불리했다. 자칫하면 소희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도진은 놈의 팔을 낚아채며 무게중심을 이용해 절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던 찰나 도진은 놈의 정강이를 걷어차고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비명 소리도 없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적을 보며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상기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여 숲 전체가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저 멀리 민가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다. 삶의 터전이 가까워졌다는 안도감도 잠시, 도진은 저곳이 더 위험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마을에는 이미 조대감의 첩자들이 깔려 있을 것이 뻔했다. 이제 그들은 산속의 늑대들을 피해 도심 속의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가야 했다. 도진은 소희를 바라보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오.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오. 그래야만 살 수 있어. 소희는 굳게 다문 입술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에 나약했던 신부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심과 생존 본능으로 무장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안개가 자욱한 들판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늑대들의 사냥터를 벗어났지만 더 거대한 덫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성박 심리, 인적이 드물어 짐승들이나 드나든다는 황량한 산길엠에 낡은 암자가 하나 위태롭게 서 있었다. 기와는 깨져 잡초가 무성하고 단청은 벗겨져 흉물스러웠으나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들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요새였다. 강도진은 등 뒤에 업은 윤소희를 조심스럽게 마루에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법당 문이 열리고 누더기 승복을 걸친 노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한쪽 눈이 먼 애꾸눈이었는데 도진의 피투성이 몰골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혀를 끌끌 찼다. 산송장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걸 보니 내 명줄도 참 길구나. 해광 스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도진의 쉰 목소리에 노승 해광은 짚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껄껄 웃었다. 내 놈이 살아 돌아올 줄 알았다면 미리 술이라도 빚어놓을 것을. 꼴을 보니 홀레식 날 저승사자와 춤이라도 춘 모양이구나. 과거 도진의 부관이었으나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출가한 해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 사람을 안쪽 골방으로 들였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린 소희는 그대로 실신하듯 쓰러져 잠이 들었고 도진은 해광이 내어준 약초물로 상처를 씻어냈다. 쓰라린 고통이 전신을 파고들었지만 도진의 머릿속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조대감 짓이다. 윤대감 댁을 멸문시키고 장부를 뺏으려 했어. 도진이 품에서 피 묻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놓자 해광의 외눈이 번뜩였다. 그 늙은 구렁이가 기어이 일을 쳤구나. 그래서 이 계집은 살려서 어쩔 셈이냐. 달고 다니면 내 놈 목숨만 위태로울 뿐이다. 해광의 냉정한 지적에 도진은 잠든 소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서린 고단함이 안쓰러웠으나 그 이면에 감춰진 도끼 또한 느껴졌다. 이 여인은 짐이 아니다. 이 싸움의 열쇠다. 깨어나면 알게 될 것이다. 도진은 단호하게 말하며 장부를 펼쳤다. 암호처럼 얽히고 설킨 숫자와 기호들. 이것을 해독하지 못하면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 꼬박 이틀을 알아누웠던 소희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귀중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옥을 보고 돌아온 사람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도진이 끙끙대며 들여다보던 장부를 뺐다시피 가져가더니 붓을 들어 거침없이 해석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님은 숫자를 좋아하셨지만 그 안에 사람의 이름을 숨기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여기 삼천석은 곡식의 양이 아니라 병조판서의 셋째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희의 설명에 도진과 해광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윤대감이 남긴 장부는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라 조정대신들의 약점과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살생부나 다름없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꽉 쥐며 말했다. 이것으로 놈들의 목을 칠 수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관아에 가져가 봤자 놈들의 소나기 아니오. 우리는 법이 아닌 칼로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야 하오. 도진은 해광에게서 낡은 갓과 도포를 빌려 입고 소희는 스스로 긴 머리를 잘라 남장을 했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사슴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 숨어 적의 목덜미를 노리는 표범이 되기로 했다. 도진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치밀했다. 조 대감의 수하들 중 가장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자를 첫 번째 타깃으로 삼는 것이었다. 바로 조 대감의 재산 관리인이자 이번 살수를 지휘했던 집사 최가였다. 놈은 욕심이 많아 빼돌린 재물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그 불안감을 이용해야 한다. 도진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산을 내려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성을 덮자 도진은 익숙한 솜씨로 최가의 담장을 넘었다. 집 안은 경비가 삼엄했으나 도진의 검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여 경비병들의 시야를 피했다. 최가가 첩실의 방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 방문 밖에서 기이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문종이에 붉은 핏자국이 튀며 원통할 원자가 새겨지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최가는 기겁하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처마 끝에 매달린 청사초록만이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최가가 하인들을 부르려는 순간 서늘한 칼날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다. 누구냐? 최가의 비명 섞인 물음에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놈이 보낸 자객들이 다 죽었다고 보고는 했느냐? 아니면 장부를 찾았다고 거짓을 고했느냐? 도진이었다. 그는 복면 너머로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보며 칼끝으로 최가의 턱을 들어 올렸다. 살고 싶으면 조대감에게 전해라. 죽은 줄 알았던 귀신이 장부를 들고 돌아왔다고. 도진은 최가의 허벅지를 얕게 베어 경고를 남기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도성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대감의 원혼이 나타나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괴담이었다. 소희는 남장을 하고 저잣거리에 섞여들어 조대감의 사병들이 당황하여 움직이는 동태를 살폈다. 그녀는 장터 국밥집에 앉아 왈패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조대감 일파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감지했다. 들었어? 최 집사가 어제 귀신을 보고 혼절했다는데 조대감이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최 집사가 장부를 빼돌리려 쇼를 한다고 의심한대. 소희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도진의 이간계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감춰둔 단도를 만지작거리며 다짐했다. 더 이상 숨어서 울기만 하던 연약한 여인은 없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파멸하는 꼴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눈을 감지 않으리라. 암자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음 단계의 작전을 논의했다. 조대감은 의심이 많은 자라 최가 하나를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도진은 장부의 일부를 필사하여 조대감의 인 우의정의 집대문 앞에 꽂아두자는 제안을 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의정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역시 장부를 손에 넣으면 아버님처럼 저희를 제거하려 들 것입니다. 소희의 통찰력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조 대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시는 윗선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장부에 적힌 내용 중 왕실 종친에게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을 조작하여 조 대감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처럼 꾸며야 합니다. 도진은 소희의 대담한 발상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무부의 방식이 아니라 붓끝으로 사람을 죽이는 문신의 방식이었다. 낭자의 지혜가 내 칼보다 날카롭소. 그대로 합시다. 해광스님 역시 무릎을 치며 거들었다. 내가 예전부터 문관놈들 붓 장난이 칼춤보다 무섭다 했지.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구나. 두 사람은 밤새워 장부의 내용을 정교하게 위조했다. 원본은 그대로 두되 사본을 만들어 조대감이 상납해야 할 금액을 착복한 정황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 그리고 이 위조된 사본을 조대감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창고지기의 집에 몰래 가져다 놓기로 했다. 조대감이 자신의 수하를 의심하여 창고를 뒤지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장부를 발견하게 하여 내부 숙청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작전 실행의 날,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가려져 있었다. 도진과 소희는 검은 야행복을 입고 다시 도성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소희도 동행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쓴 위조 장부를 창고지기의 서랍에 넣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도진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소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저도 제 몫을 해야 합니다. 서방님 뒤에 숨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울렸다. 도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다.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시오. 약속하시오. 소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창고지기의 집에 잠입했다. 도진이 밖에서 보초를 서는 동안 소희는 안방으로 스며들어 장부를 숨겼다. 그때 잠기 밝은 창고지기가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누구냐? 창고지기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자 도진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뛰어들어 놈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나 이미 밖에서 순찰을 돌던 사병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오고 있었다. 침입자다. 잡아라. 횃불이 사방에서 켜지며 마당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함정이었다. 조대감은 이미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요 거점마다 이중으로 매복을 깔아두었던 것이다. 도진은 이를 악물었다. 함정이다. 낭자, 내 등 뒤로. 수십 명의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그들을 포위했다. 도진은 소희를 보호하며 원을 그리듯 칼을 겨누었다.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쥐새끼들. 어둠 속에서 조대감의 신복인 흉터난 무사가 걸어 나왔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도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소희 역시 품속의 단도를 꺼내주며 도진의 등에 몸을 밀착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오직 정면 돌파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담장 위에서 해광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무 아미타불, 살생을 즐기는 축생들아. 이 늙은 중에 지팡이 맛 좀 보겠느냐. 해광이 기왓장을 던지며 사병들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그 틈을 타 도지는 전광석화 같은 몸놀림으로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뚫었다. 지금이요, 달리시오. 혼란에 빠진 사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도진과 소희는 해광이 만들어준 틈을 타담을 넘었다. 뒤따라오던 사병들이 활을 쏘아댔지만 그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간신히 추격을 따돌리고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소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을 확인했다. 위조 장부는 무사히 두고 나왔다. 미끼는 던져졌고 놈들은 곧 서로를 의심하며 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도지는 피 묻은 칼을 닦으며 불타는 눈빛으로 조대감의 저택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한 성부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자 마치 거대한 아가리가 죄인들을 집어삼키려는 듯 음산한 기운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은 영모 혐의로 멸문지화를 당한 윤 대감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명목하에 실상은 조대감이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기 위한 마지막 요식 행위가 벌어지는 날이었다. 회색 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관아 마당에는 구경 나온 백성들과 조대감이 심어놓은 바람잡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조대감은 대청마루 높은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그의 미간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며칠 전 창고지기에게서 발견된 위조 장부 때문에 뒷배를 봐주던 영상 대감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죽은 윤가가 귀신이 되어 장난을 치는 것인가? 아니야. 그놈들은 분명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을 게다. 그는 애써 불안을 잠재우며 판결을 재촉하는 눈빛을 형방에게 보냈다. 형방이 막 판결문을 낭독하려던 찰나 군중 틈을 가르고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다. 멈추시오. 그 판결은 무효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홍해처럼 갈라진 길 사이로 두 명의 남녀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낡은 삿갓을 벗어던지자 드러난 얼굴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도진과 윤소희였다. 소희는 더 이상 피 묻은 소복을 입은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대감이 생전에 입던 푸른 관복을 줄여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어 올린 채 결연한 눈빛으로 조대감을 노려보았다. 조대감은 마치 염라대왕이라도 마주한 듯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놈들이, 내 놈들이 어찌 살아있는 것이냐. 여봐라, 저 역적의 잔당들을 당장 포박하라. 조대감의 고함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으나 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허리춤에서 윤대감의 인장이 찍힌 서찰과 피 묻은 장부를 높이 쳐들었다. 우리는 역적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당한 충신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장부에는 조대감이 국고를 횡령하고 그 죄를 윤대감에게 뒤집어 씌운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 도진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조대감은 당황하여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거짓이다. 저것은 조작된 것이다. 저놈은 내 딸의 혼례를 망치고 재물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놈이다. 조대감은 필사적으로 모함을 시도했으나 소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파렴치한 것은 당신의 탐욕입니다. 아버님을 살해하고 가짜 혼례를 꾸며 저와 제 지아비까지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영모의 누명까지 씌우려 하십니까? 소희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품에서 또 하나의 문서를 꺼내 형방 앞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지난밤 도진과 소희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조대감의 비밀 서신이었다.
이것은 조대감이 오랑캐 상인들과 결탁하여 군량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이것도 조작이라 하시겠습니까? 증거가 명백해지자 상황을 지켜보던 판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판관은 조대감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백성들의 눈과 명백한 물증 앞에서 더 이상 그의 편을 들 수 없음을 직감했다. 궁지에 몰린 조대감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자신이 부리던 사병들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여기서 저들을 죽여 입을 막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관아 곳곳에 잠복해 있던 무장한 사병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난입했다. 반역이다. 저놈들이 관아를 점거하려 한다. 모두 베어라. 조 대감의 뻔뻔한 거짓 명분에 사병들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도진과 소희를 향해 쇄도했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백성들과 칼을 휘두르는 사병들이 뒤엉켜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도진은 소희를 자신의 등 뒤로 밀치며 환도를 뽑아들었다. 내 등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그의 외침과 함께 첫 번째 사병의 칼이 날아들었다. 도진은 몸을 비틀어 칼을 피함과 동시에 놈의 손목을 베어버렸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사병들 사이를 누비며 급소를 타격했다. 좁은 관아 마당은 오히려 도진에게 유리했다. 다수의 적이 한꺼번에 덤비지 못하는 틈을 타 그는 각계격파로 적들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조대감의 최정예 살수들이 합세하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특히 지난번 숲에서 도진을 고전하게 했던 흉터난 무사가 무시무시한 살기를 뿜으며 나타났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흉터가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자 도진이 막아선 칼날에서 불꽃이 튀었다. 엄청난 괴력에 도진의 팔이 저려왔다. 소희는 도진의 뒤에서 떨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포졸의 창을 주워들고 도진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병의 허벅지를 찔렀다. 아! 비명과 함께 사병이 쓰러지자 소희는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창을 고쳐잡았다. 그녀의 눈물 고인 눈에는 살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도진은 소희가 자신의 뒤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다. 그는 흉터의 도끼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놈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흉터가 다시 도끼를 높이 치켜드는 순간 도진은 놈의 품으로 파고들며 칼자루 끝으로 명치를 가격하고 이어지는 동작으로 놈의 목을 그었다. 거구의 무사가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지자 주변의 사병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관아 밖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왕실 근위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어사와 유이, 팔을 꽂은 암행어사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왔다. 어명이다. 칼을 버리고 즉시 항복하라. 어사의 호령에 관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병들은 얼어붙은 채 무기를 떨어뜨렸고 조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알고 보니 해광 스님이 도진 일행이 시간을 끄는 사이 윤대감이 남긴 원본 장부의 사본을 들고 미리 어사또를 찾아가 모든 전말을 고했던 것이었다. 어사는 말에서 내려 조대감 앞으로 걸어갔다. 조필연, 내 죄는 네가 더 잘할 것이다. 감히 국고를 탐하고 충신을 살해하며 사병을 동원해 관아를 유린했으니 그 죄는 능지처 참으로도 부족하다. 어사의 서슬퍼런 판결에 조대감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근위병들은 가차없이 그를 포박하여 끌고 나갔다. 소란이 잦아들고 흙먼지가 가라앉은 관아 마당에는 도진과 소희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옷은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되었고 몸 곳곳에는 생채기가 났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소희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고 도진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안았다. 끝났소. 이제 다 끝났소.
낭자. 도진의 거친 숨소리에 섞인 안도의 말에 소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으리 덕분입니다.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관아의 정막을 깨우며 구경하던 백성들의 눈시울까지 붉게 만들었다. 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소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된 가짜 인연이었으나 피 튀기는 사선 스센을 넘나들며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어사또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윤소저 그리고 강무관. 그대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거대한 악을 도려내지 못했을 것이요. 조정에서 윤대감의 신원을 복원하고 그대들의 공을 치하할 것이요. 그러나 도진과 소희에게 벼슬이나 재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서광처럼 햇살은 핏빛으로 얼룩진 관아 마당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도진은 소희를 부축하여 관아 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는 조 대감의 처절한 절규가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원한이 아닌 함께 걸어가야 할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군중들 틈에 섞여 있던 해광 스님이 껄껄 웃으며 지팡이를 흔들었다. 허허, 놈들이 제법 부부태가 나는구나. 붉은 실이 꼬이고 꼬여도 결국 제 짝을 찾아가는 법이지. 스님의 혼잣말처럼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길게 늘어졌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끝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사랑의 싹이 트고 있었다. 도진은 소희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잡은 손이었다. 그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도성거리 곳곳에 연분홍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동강 물이 풀리듯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했던 윤대감 가문의 명예도 해빙을 맞이했다. 조정에서는 윤대감의 충심을 기려 관작을 복원하고 조대감이 불법으로 갈취했던 재산과 가택을 모두 윤소희에게 돌려주라는 왕명을 내렸다. 폐허가 되었던 윤대감의 저택터에는 다시금 목수들의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주인 잃은 정원에도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활기찬 재건의 현장을 지켜보는 강도진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그는 멀찍이 떨어진 정자 기둥에 기대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꾼들과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소희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도진은 품속에서 낡은 서신 한 장을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몇 달 전 비극이 시작되던 날 윤대감의 집사와 작성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모든 일이 해결되면 금덩이와 함께 조용히 떠난다. 계약의 내용은 명확했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도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은 그저 돈에 팔려온 칼잡이일 뿐이었고 소희는 이제 다시 명문가의 귀한 영예로 돌아갔다. 흙탕물 속에서 함께 구를 때는 서로가 유일한 세상이었으나 비단 옷을 입고 양반과 교수의 자태를 되찾은 그녀 옆에 서기에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한 왈패처럼 느껴졌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지는 법이라지만 제 발로 나가주는 것이 그나마 남은 도리겠지. 도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약서를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벚꽃잎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그날 밤 도진은 짐을 꾸렸다. 짐이라야 낡은 옷 몇 벌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환도 한 자루가 전부였다. 그는 모두가 잠든 시각 달빛을 밟으며 조용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작별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으나 얼굴을 마주하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도둑고양이처럼 담을 넘으려 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첫날 밤에는 신부를 데리고 도망치더니 마지막 밤에는 신부만 두고 도망칠 셈입니까? 도진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소희가 하얀 소복 대신 고운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대청마루에 서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낭자, 깨어 계셨소? 도진이 어색하게 가끈을 고쳐 매며 묻자 소희는 대또를 내려와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어딜 가시는 겁니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리 허망하게 떠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도진은 시선을 피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답했다. 내 할 일은 끝났소. 가문의 누명도 벗겨졌고 낭자는 이제 귀한 신분을 되찾았으니 나 같은 놈은 곁에 있어봤자 흠만 될 뿐이요. 나는 원래 있던 곳으로 저잣거리의 촌부로 돌아가는 게 맞소. 도진의 말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배려와 애정을 소희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도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투박한 손을 덥석 잡았다. 계약 때문입니까? 아버님과 맺은 그 종이 조각 때문에 저를 지키신 겁니까? 소희의 물음에 도진은 말문이 막혔다.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화살이 빗발치던 숲속에서, 차가운 숯가마 안에서, 그리고 피 튀기던 관아의 마당에서 그녀를 지킬 때 단 한 번이라도 돈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었다. 그가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오직 눈앞에 여인이 살아서 웃는 것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뿐이었다. 도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소희는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께로 가져가며 울먹였다. 서방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지만 제 마음은 훔쳐가셨습니다. 이제 와서 계약이 끝났으니 마음을 돌려달라 하시면 저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소희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진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소희를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쌓아온 정칭은 이미 남녀의 연정을 넘어선 전우애이자 혈육의 정보다 깊은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소희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거친 무인의 손길이었으나 그 다음은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낭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놈이요. 낭자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웠소. 도진의 고백에 소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서방님이 없는 기와집은 제게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단옷 대신 삼배옷을 입어도 좋고 쌀밥 대신 시래기 죽을 먹어도 좋으니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도진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도진은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소희를 꽉 끌어안았다. 미안하오. 내가 어리석었소. 다시는 낭자를 혼자 두지 않겠소. 다음 날 해광 스님이 머무는 산속 암자에서는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혼례식이 열렸다. 화려한 꽃가마도 왁자지껄한 하객도 없었다. 오직 청정한 산바람과 따스한 봄햇살, 그리고 해광 스님의 목탁 소리만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소희는 낡은 목면 치마를 입었고 도진은 때 묻은 도포를 걸쳤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왕후장상 부럽지 않게 빛나고 있었다. 해광 스님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 꽃으로 피어났구나.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너희 두 사람이 함께 겪은 지난날의 고초보다는 덜할 것이다. 부디 서로를 아끼며 백년해로 하여라. 두 사람은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고 정화수를 나누어 마시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가짜로 시작되었던 위장 결혼이 시련과 고통을 거름 삼아 천생연분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도성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산마을, 아담한 초가집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님,
저도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서 살배기 사내아이가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보채자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던 도진이 껄껄 웃으며 땀을 닦았다. 이 녀석아, 칼은 사람을 해하는 흉기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다. 글 공부부터 마치면 생각해 보마. 도진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진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평온한 가장의 넉넉함만이 감돌았다. 부엌에서 고소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소리가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고운 자태였으나 손에는 물기가 마를 날 없는 생활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거친 손이 오히려 그녀가 쟁취한 행복의 증거인 양 당당해 보였다. 소희는 새참을 내려놓으며 도진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해가 중천입니다. 도진은 소희의 손을 잡고 큰마루에 걸터 앉았다. 눈앞에는 그들이 직접 일군 텃밭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끔 그때 생각이 나오. 그 끔찍했던 밤 당신 손을 잡고 뛰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 하고. 도진의 회상에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날 밤 제 손을 잡아주신 것이 붉은 실이 되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이겠지요.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으나 끝은 이토록 참되니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게 아닐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난날의 핏빛 악몽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그 상처 위에는 새살이 돋아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아이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우고 소희는 그 뒤를 따르며 집으로 들어갔다. 초가집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고 어둠이 내리는 마을에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다. 먼 훗날 저잣거리의 이야기꾼들은 이 기이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읊어대곤 했다. 돈 몇 푼에 팔려간 몰락 양반과 가문을 위해 목숨을 건 규수가 어떻게 거대 권력에 맞서 싸웠는지, 그리고 가짜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는지를,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통쾌한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와 함께 진심은 결국 모든 거짓과 시련을 이겨낸다는 묵직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초래청의 촛불은 꺼졌으나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타오른 사랑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조선 팔도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